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제 전문가입니다. 오늘이 꽃샘추위였죠. 날씨가 좀 굉장히 좀 쌀쌀했는데, 증시도 그렇게 뭐 따뜻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이나 기관이나 둘 다 차익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사놨던 종목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근래 들어서 일부 차익이 떨어지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은 거래소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강세를 띈 업종이 뭐였냐라는 부분에서 IT 부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했었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도 뭐 오랜만에 삼성그룹 관련된 부품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앞전에도 제가 패널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또 강세를 나타냈었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장비라든지 OLED 장비 이런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강세를 띈다, 약세를 띈다 이런 거 없었는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 좀 큰 폭의 하락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동안 시장에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차익 실현의 욕구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자체가 또다시 이제 약간 지금 구간에서 더 갈 거냐 아니면은 빠질 거냐 여기에 대한 약간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G20 재무장관 회담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어렵게 볼 건 없을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3월달 되게 되면은 중국에서의 전인대회라든지 뭐 FOMC 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뭐 21세 부양책이라든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볼 거는 여전히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양극화랑 관점에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양극화 관련돼서 좀 좋은 종목들은 그대로 조정시에는 잡는 그런 관점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하나씩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형지수죠. 요즘은 종합주가 지수를 제가 잘 안 봐드릴 이유는 워낙에 이제 지수 자체가 양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와 그 다음에 코스닥, 그 코스닥 안에서도 성장주 그리고 이제 가치주 좀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대형지수로 보도하면은 시장에서 대형지수는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해서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겪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앞전에 바닥을 치고 나서 저점과 저점 만들 때는 15거래 정도 걸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고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약 15거래 정도 쉬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대형지수는 여전히 쌍바닥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윗자리, 직전에 고점 자리 때에서 그대로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어저께 61선을 건드리긴 했죠. 근데 이 61선을 이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게 내일이냐 모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번 떨어진다면 21선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21선 자체가 지금은 이격을 많이 좁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1선이 삼각으로 가는 구간대에서는 21선은 쉽게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을 좀 보도록 할게요. 거래 대금이 이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축소가 되죠. 근데 시장에서 올라갈 때는 거래 대금이 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이 구간대에서 거래 대금이 감소되는 거는 조정 패턴으로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 증가세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대형주에 대해서는 둘 다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 규모는 사실 굉장히 작죠. 요 근래 들어왔던 규모에 비하면은 뭐 정말 미미하게 매도가 나왔었고,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중소형과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소형과 코스닥에서는 매도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바로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장을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 시총상위 1위 종목이 아니라 2위부터 10위 아래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좀 끌고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장에서는 워낙에 시총이 높기 때문에 항상 우리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삼성전자 차트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도 이제 대형지수와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시장에서 먼저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쌍바닥도 먼저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박스권 마디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직전 고점 자리대에서 오늘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5거래 동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5거래 동안 상승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5거래 동안 조정을 받아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래량의 증가세가 나오면서 강세를 띄냐 못 띄냐 이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거래 라인 뜨려면은 모멘텀이 다시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럼 모멘텀은 어디서 찾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7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돼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갤럭시 7에 대해서 기대 이하다, 이런 평가 좀 많이 받고 있죠. 반대로 LG전자의 G5가 워낙에 이슈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슈를 받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반도체 사업부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중국의 칭화그룹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메모리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이런 부분이 현재는 지금 약간 어려운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모멘텀이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 좀 하고 있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위쪽 방향 보여줘야지 지수 역시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환율, 해외 증시 이쪽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앞전에 다우지수를 갖고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미 미증시는 이제 베어마켓이다, 그런데 바닥권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그 구간대 좀 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럼 다우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릴 때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할 때 69거래 동안 하락을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할 때 69거래 동일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앞전에 바닥을 만들 때도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올라갔는데, 그때 쌍바닥 만들 때 26거래라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갔었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데, 박스권 안에서 지금 현재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다가 어저께 내려오면서 상단 자리에 붙여놓은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박스권 패턴은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지 밟고 가거나, 또는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내려와서 중간 마디에서 지지를 밟고 가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날짜상으로는 저점 대비해서 24거래를 겪었으니까 내일 모레 목요일날 되는데, 목요일날에 26거래일이 되고 그날이 공교롭게도 G20 재무장관 회담의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시장은 모멘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오늘 약세 뛴다 하더라도 21선 자리 때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지지가 나온다면은 시장에서는 위쪽 방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증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예전 생각인 거죠. 예전에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안 좋다, 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증시는 역외관계로 연결된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이 계속해서 1200원을 넘어가서 움직이는데, 외인들이 들어오는 가격대도 이 가격에 들어온다는 거죠. 일부 헤지펀드에서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외국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국내 주식을 삽니다. 근데 국내 주식에서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샀는데, 현재 사는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서 얻는 환차 손보다 주가 상승에 대한 상승폭이 더 크게 되면 이것도 이득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300원을 간다 하더라도 갔다가 꺾이는 구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환차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데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투자 심리나 이런 쪽이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IMF라든지 그 외적으로도 미국의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 겪을 때마다 환율이 워낙에 높이 올라갔던 그런 이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작용을 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 계속해서 채널 패턴을 갖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환율 차트 자체가 지금 마디가 4개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단자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1220원 전후에서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켜주고 나서 나중에 올라간다 하면은 마지막 마디가 하나 연결되겠죠.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1300원이라 환율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125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1200원 이상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서도 제가 수출주라든지 이런 쪽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고간이 비어진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1200원이란 가격대를 중심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에서는 외국인의 기준 환율이 예전처럼 1150원이다, 11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율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겪어봤어요. 바로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가 예전에 엔화 약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엔화 약세가 쭉 떨어질 때 오히려 주가는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었죠. 왜 그러냐? 수출 산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움직이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이제 수출 관련돼서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그런 기업들이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이제 한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연초부터 딱 2010년 들어와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얼만큼 등락이 나타났고 시장에서 코스피 100 종목 내에서 상승이 가장 높은 종목과 하락이 가장 센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가 2.5% 정도 빠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연초 대비했을 때 앞전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제 2.5%니까 많이 회복을 한 상태인 거고 대형주가 2.2% 정도 빠졌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 5% 정도 빠져있는 그런 그림인데 실제로 지수만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시장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피 100 종목 내에서 등락이 나온 종목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이 현대건설입니다. 거의 34% 정도 나왔죠. 오늘 이제 수폭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현대건설이 굉장히 높은 상승이 나온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이 롯데케미칼, 포스코, 현대중공업, 삼성카드 여기까지가 20% 이상의 상승이 나온 그런 케이스죠. 그 외적으로도 뭐 금호석유라든지 L전자, 대림산업, 대우인터내셔널, OCI까지 해서 시장 대비해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온 종목들이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삼성 SDS라든지 호텔신라, 현대그린푸드 이런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그런 케이스죠. 물론 증권도 이제 대우증권 같은 경우가 매각의 미래에셋에 대해서 이제 매각이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종목들 특징을 볼 때 이 종목들이 요즘 시장에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자산가치 저평가 종목이 좋다. 그건 아니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종목들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단순히 자산가치 저평가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환율이 좋으니까 무조건 수출주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드렸죠. 공교롭게 보다 보니까 제가 1월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꼭 필수로 봐야 될 종목들 하면서 매수가와 목표가를 제시해뒀던 4종목이 공교롭게 가장 상승이 잘 나왔는데 저도 오늘 이 문서를 만들면서 알았는데 제가 앞전에 현대건설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장에서 밸류전 메리트 굉장히 높은데 그동안 중동에서 받았던 수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시장의 우려감이 나타나졌고 그리고 디스카운트 많이 받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올해 중국에서의 AIB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것과 중동에서 유가가 바닥을 치게 되면은 다시금 발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란이 경제 제재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죠.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환율 효과도 있지만 에틸렌 가격이나 이런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 말씀드렸도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단순히 저평가가 아니라 중국에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데 중국에서의 구조조정은 그동안 중국에서 공급 과잉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서 재평가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현대중공업은 왜 말씀드렸습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안 좋던 것은 해양 플랜트에 대한 충당금을 계속 쌓았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탱크사회라는 이런 쪽이 더 많이 인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환율 하나가 아니라 환율도 다 모멘텀이 들어오는 수출주는 맞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약을 딱 할 때 그 당시에 환율하고 지금의 환율하고 비교를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충당을 많이 쌓았던 것들이 이익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환율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멘텀이 확실히 들어와 줘야지만 시장에선 저평가된 것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또는 또 뭡니까? 실적이 올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더 작년보다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 대형주 안에서 다 움직인다. 그것도 당연히 아니죠. 지금 코스피 100종목이니까 대형주 안에서도 양극이 되는데 가치주와 성장주라고 크게 나누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동안 프리미엄을 받던 모멘텀이 없어지거나 또는 그 좋다라고 생각했던 모멘텀이 오히려 악재로 인식하는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급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제가 방송에서는 양극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됩니다. 한쪽이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때 종목을 드리거나 말씀을 드릴 때는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고 이러이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석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지금 수출주가 무조건 다 좋다. 이것도 안 되고요. 시장에서 저 PBR 종목, 자산가치 이하 종목은 다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읽었고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 외적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L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캐시카우가 있다고 했었죠. 가전제품이라는. 그 다음에 전장 부품이 성장 동력. 그 상태에서 G5라는 스마트폰도 기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 52조 신고가 역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죠. OCI도 마찬가지죠. 요 근래 급등이 나왔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빠졌다가 다시 그 강세 뛸 이유가 뭐였습니까? 폴리시콘 가격이 2분기쯤에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까 이제 오면서 폴리시콘 가격을 보니까 폴리시콘 가격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2.99불이었었는데 13.3불 정도가 생각보다 많이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강세에 뛰는 거고 반대로 빠지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죠. 사업 실적이라든지 역량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게 모멘텀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죠. 파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더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형성이 돼버리니까 주가가 급락에 떨어진 케이스가 되었죠. 호텔신라 대표적인 면세 사업이죠. 면세 사업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앞전에 제가 10월달, 11월달 면세 사업자가 시내 면세점 다시금 선정이 되었다라고 할 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그리고 그동안 혼자 받던 프리미엄을 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음식료, 화장품 요 근래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빠지는 요인은 명확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엄청나죠. 상승이 나온 종목과 하락이 나온 종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이 정말 저도 이걸 보고 나서 느꼈지만 정말 제가 방송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방송이 계속해서 가는 방송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들 종목들 중에서 간단하게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4% 넘는 조정받다가 밑골 달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전 고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올해 시작해서 30% 4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했다가 나중에 언제 하면 돼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비중 채우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시세를 뽑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시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죠. 계속해서 이 안에서 갇혀 있는 겁니다. 다만 거래량 체크할 때 올라갔던 거래량은 유지가 되는데 조정 거래량이 작다는 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 아, 이 종목은 조정을 들어오면은 다시금 잡으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모멘텀이 들어오면은 강해지겠죠. 그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들어올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사절단이 이제 이번 주말에 이란에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논의한다.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죠. 근데 롯데케미칼은 뭐가 좋다고 했습니까? 스프레드가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이게 업체마다 틀린 건데 우리나라는 NCC라고 말씀드렸고 중국 같은 경우는 CTO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ECC라고 말씀드렸죠. 원재료가 틀립니다. 근데 유가가 급락 떨어졌던 부분은 유가, 특히 납사를 원재료 쓰는 우리나라 NCC 기업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실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경쟁력의 확대로 연결된 케이스죠. 그러면 롯데케미칼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3단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무슨 욕구가 세지겠습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세지죠. 왜? 단기적으로 3당 상승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쉬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종목은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쫓아간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나중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형주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되죠. 그러면 시세 뽑을 만큼 뽑은 종목 못 샀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나중에 성수기는 2분기 이후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전에 조정을 충분히 거친다가 되면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가 요즘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하거나 이럴 때 가장 저한테 고맙다고 많이 말씀하신 종목들이 포스코인데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20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올라온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온 거죠. 작년 7월 달 이후로 다시 올라왔으니까 거의 6, 7개월이 걸려고 나서 올라온 건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꾸준히 사죠. 근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20만 원대 라인 때 오면서 시장에서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서서히 둔해졌죠.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19만 3천 원에서 21만 원이 목표가입니다 말씀드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지금 올라가 봤자 추가적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상승이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해서 중장기 끌고 가시는 분의 몫인 거고 비중 축소를 하셨다면 나중에 충분히 직전 고점이나 이런 데서 기간 조정이라든지 조정 거친 다음에 다시금 접근하면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현대중공업도 시장에서는 올해가 이제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움직이는 케이스인데 마찬가지죠.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지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강하고 이제는 무슨 자리입니까? 앞전에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때 이제 최대 상단 자리를 10만 4천 원, 6천 원 이 정도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직전 고점 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숨고르기 해야죠. 여기서 한 번 더 튄다? 그러면은 나중에 천천히 고점 돌파하고 지테스 받는 이런 자리대에서 다시금 진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쫓아가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온 종목들, 대표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대형주, 그러니까 주로 제가 대형주만 많이 매매를 하고 대형주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종목들도 그날 깡센클럽에서는 거의 해드리는데 앞전에 삼성 SDS가 급락이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바로 이날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동안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대를 이탈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삼성 SDS가 안 팔 거다라는 기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이 물량이 떨어진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 SDS는 바닥을 완전히 잡으려면 시장에서 기간도 더 필요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기간 조정이 굉장히 바닥 다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던지거나 차라리 빠르게 비중 축소를 하시면은 다른 종목군에서 그만큼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 종목까지 보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호텔신라도 사실 앞전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시내 면세점이 이제 허가 나왔다 그런 얘기 했을 때 제가 똑같이 그때도 그동안 호텔신라 혼자서 프리미엄 받던 것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도 똑같습니다. 박스권이 10만 원에서 14만 원이라는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박스권을 빼면은 박스권 많이만큼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중간에 제가 납폭과 대주 단기 매매 가능하다 했을 때 언제입니까? 이때 매수해서 한 10% 나올 겁니다. 7만 2천 3천짜리 매도.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죠. 지금은 중국 관광객들도 유입이 축소가 될 것이다. 사드 문제 같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 앞전에 박스권의 마디가 4만 원이었으니까 10만 원 이탈하면 마디가 4만 원 빠지니까 이제 바닥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다만 빠르게 올라갈 모멘텀이 없으면 뭘 해줘야 됩니까? 바닥 다지기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시장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똑같습니다. 코스닥 증시가 좋아가지고 코스닥 막 날아갈 때 일부 종목들은 강세 뛰는데 그 반대되는 종목들이 못 갔듯이 대형주가 지금 시장에서 좋다 해가지고 대형주 전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가는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종목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갈 수 있는 종목의 모멘텀, 업황, 그리고 실적이라는 이런 것까지 향후 전망까지 같이 해서 들어가야지 그 종목을 중장기로도 들어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든든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 방송할 때 광고가 많이 나갈 거예요. 근거 없는 방송을 안 한다.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죠. 그런 것이 주식 투자에서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볼 일도 없고 시장에서 주도를 잡고 편하게 수익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요.
오늘 시간이 또 다 됐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